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NIB 시사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오늘 NIB 시사인사이드에서 다룰 현안은 연수구 한방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았던 이곳인데 이제는 외국인과 내국인,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생활 갈등으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낯선 언어, 다른 생활 방식, 그리고 쌓여가는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NIB 시사인사이드에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방마을. 한때는 조용한 거주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이제 다문화 마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거 등 다양한 언어가 들리는 거리. 외국어 간판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한방마을은 조용히 변해왔습니다.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정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한 상점과 시설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점점 다양해졌고 그에 따라 마을의 언어와 문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익숙했던 골목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터전이 된 이 마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익숙함이 멀어지는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작지 않은 벽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방마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의견과 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조금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한방마을에 그래도 소통의 문제, 서로의 그런 문화 차이 해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공간이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과 여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놀이,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바람은 원주민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이들의 그 한방마을의 소통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는 아주 문화 다양성의 보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연수구 의회의 정보연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창의대학의 성동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갈등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 그리고 언어에서 오는 오해가 쌓이면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원님,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민원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수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늘어나는 내국인이랑 외국인 간의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 왔는데요. 특히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전국에서 최대 수준인 연수일동 한방마을의 경우에는
고려인 자녀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이 부재하고 또 40%가 넘는 외국인 영업주로 인한 선주민 운영 그 상권이 위축된다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일동 한방마을 일대에는 전체 주민이 한 12,8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65% 이상이 외국인들로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그런 상생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발굴, 실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방마을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쌓인 오해와 불신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민원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위생이나 쓰레기 같은 문제, 두 번째로는 소음 문제, 세 번째로는 공공질서를 잘 안 지켜서 비롯되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 또 네 번째는 자녀들 교육이나 학교 시스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의 발단과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언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현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언어랑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가 쌓이면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경계하고 오해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먼저 형성되는 바람에 서로의 생활을 이해할 기회조차 잃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갈등의 뿌리가 소통의 부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런 갈등은 왜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방마을의 경우 어떤 도시 구조나 조건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고려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로 이주 노동을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곳, 공단을 찾습니다. 그리고 공단 주변에 저렴한 월세가 있는 곳을 이제 거주지로 삼게 되는데, 인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남동공단이 있죠. 그래서 남동공단 주변에 보존금 없는 저렴한 월세가 있는 곳은 딱 한방마을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방마을은 이미 남동공단에서 일했던 중국 동포들과 그 동남아 쪽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지금 이제 고려인들이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 커뮤니티에는 항상 고려인들 출신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국가들에서 온 또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즈벡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들인데 이분들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은 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그래서 한방마을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의 또 다민족의 아주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교수님 말씀처럼 도시 구조나 인구 구성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방마을이 이렇게 변해오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셨나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한방마을의 변화는 단순히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궤적을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오히려 예고된 변화가 방치돼서 이런 갈등으로 누적된 결과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존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방치해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구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했지만 행정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였고요. 공존을 위한 공간이나 사람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변화가 갈등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방마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점은 마을 변화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식의 진화와 공존을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한방마을에서는 상권 위축, 또 치안 문제 같은 다양한 갈등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복합적인 갈등이 하나의 지역에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신호로 읽힐 수 있을까요?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 정착을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죠. 네.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한방마을은 지금 사실상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 돼가는데 계속 고령 인구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인천이라는 문제입니다. 인천은 비쌉니다. 월세가 비싸고 또 전세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나 광주나 안산 쪽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가지게 된 고려인들은 한 2, 3년, 5년 뒤면 자동차를 구입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인구가 분산이 되는데 한방마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송도 비싸고 다 비싼 곳이니까 쉽게 이제 거주지를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돼도 쉽게 못 나가는 거죠. 계속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주변에 우리 한국인들, 원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좀 고려인의 분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제가 한방마을하고 이제 안산 쪽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저녁에 가면 우리 고려인 분들이 그냥 러시아말 쓰는 식당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퇴근하고 그냥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생활 패턴도 상당히 단순하니까 공장에서 일하시고 와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러시아말로 좀 스트레스 풀다가 집에서 자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사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이제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 나이에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습득하면 빨리 배우잖아요. 그런데 한국 실력이 안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사실은 고려인 스스로 노력하고 있지 않지만 오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도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갈등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서 행정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수구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작년 5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외국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실제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고려인 이주는 20년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국 최초라고는 하지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현장에서 보실 때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갈등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연수구나 타 지자체 모두 다 똑같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의 구조와 문화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선언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실행할 주체나 구조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례보다 먼저 작동하는 조직이나 또 중립적인 소통창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 지자체의 갈등 역량을 좀 제도화하는 출발점일 뿐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제도 외 사회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행정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 내리는 일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한방마을만 해도 벌써 역사가 이제 거의 20년 되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원주민이나 이주민이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것은 사실 제도나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한다면 사실은 빨리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7년도 이제 방문 취업 사정, 보통 H2 비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다음에 재동포 비자, 2008년 1월부터 이제 중국 동포와 고려인들이 받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주의 역사는 사실상 이제 17년, 사실 그 전까지 합치면 거의 20년 된다고 네.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2007년 수준으로 지금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정착이 되면 안정이 되면 이제 부르겠죠, 가족을. 그게 이제 2007년 시스템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직장을 구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이 그런 것도 잘 갔죠. 잘 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인 커뮤니티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들 알아서 직장 구해주고 거주지 알아봐주고 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뭐냐? 이제 이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려인 가정에서 이혼이 일어납니다. 고려인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구소련적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자기 나라 가서 원래 살았던 거주국에 가서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여기 사는 거죠. 그냥 재혼을 했으면 사실혼이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 중에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장례를 못 치릅니다.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러면 그 아들이 법적인 아들이니까 아들 명의로 이제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터 가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실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재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법적인 이혼과 재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굳이 그 나라를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줄겠죠. 싸움도 더 적게 일어날 수 있겠죠.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오늘 이슈가 이제 또 교육 문제, 자녀 문제, 한국어 문제니까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녀 교육 이야기에 있어서 좀 더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또 보면 부모가 또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하고 우리 쪽에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 이제 고려인들은 한 10년 이상 된 고려인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뭐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300, 많이 벌면 500까지는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한국에 사는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일을 하면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방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설문조사 했을 때 심지어 PC방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또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사고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고려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한국이 내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문제점들이죠. 그리고 사실 한국어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벡인하고 우즈벡 출신인 우리 고려인하고 누가 한국말을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네. 우즈벡인들이 쓰는 우즈벡어는 알타이어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고려인들이 쓰는 제일 언어 러시아어는 알타이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인보다 우즈벡인들, 까자인들이 훨씬 더 말을 빨리 배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발되는데 사실 어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한국어 소통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말 작은 문제까지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갈등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있는 곳엔 그만큼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도 있기 마련인데요. 낯선 이웃과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한방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그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수구 한방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한박종합사회복지관.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으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매듭팔찌를 만드는 날. 언어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랐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고 서툰 웃음이 오갑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손끝의 교류는 한방마을의 변화를 상징하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는데요. 복지관에 입원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년. 4년? 네, 4년. 이제 4년이면은 되게 긴 시간인데 이용을 그러니까 같이 복지관 활동을 해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네, 다 사람들이 우리 친구예요. 네, 주민들이 친구 같아요? 네, 계속 같이 만났어요. 네, 만들기 했어요. 그리고 음식 먹어요. 음식도 같이 먹고. 네. 그러면 이제 한방마을에서 이제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9년. 네. 9년 한방마을에서 살아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조금 어려워요. 앞으로 저는 생각나요. 다 사람들이 친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한방마을이 좀 어떻게 변하면 더 좋을까요? 앞으로 다 좋아요. 생각했어요. 지금 한방마을에 주민 건축이 계시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다문화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뭐 편하게 응대는 했지만 좀 지내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여서 좀 반감이 생기긴 했는데 같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대화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거를 또 알게 돼서 그렇게 지금은 반반감이라 뭐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한방마을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생 국가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방마을은 이제 외국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도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또 좀 특별한 것은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도 충분히 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아이들이 좀 미래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이 지역에서 잘 자리매김하고 잘 커나갈 수 있게 마을과 어떤 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키워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 개관할 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지역 주민,
그런 하나라는 관점으로 그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문턱 낮은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복지관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상생하고 어울리고 함께 서로 그러니까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복지관의 핵심 가치가 이제 뭐 다양성 존중이 있고 서로 돌봄 그리고 실천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돌보면서 함께하는 실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한방마을의 어느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가 어우러지고 다른 삶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곳은 여전히 변화 중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존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이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생과 공존이 더 널리 퍼지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갈등은 변화의 전조였고 또 이제는 그 속에서 공존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는 공존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공존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웃과 마주 앉는 골목 이런 데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먼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겁지 않은 주제들로 예를 들면 마을 장터나 엄마 모임, 아이들 돌봄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두 번째는 주민들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낯선 문화보다는 경청이 없는 판단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또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태까지는 마냥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참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주민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요. 함께 참여해서 본인도 스스로 또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인천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큰 상위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와도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엔 상생과 공존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으로서도 이러한 공감과 연대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부터 이제 노력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이제 언어적인 소통이겠죠. 이제 고려인들은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어가 제1 언어고 그리고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또 배웠지만 한국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물론 잘하는 고려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원주민하고 이주민, 고려인하고 이제 소통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사실 우리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영어 기초 배우고 알파벳 배우고 할 때 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어도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때 한국어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으면 힘들어해요. 제가 처음에 그렇죠. 네. 제가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할 때 물어보면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러시아어로 강의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뭐 석사나 박사급 자격증을 가진 러시아인이나 고려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사실은 기초 한국어를 강의를 해주시면 고려인들이 훨씬 더 습득이 빠르죠. 기초적인 문법과 기초적인 표현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도 이제 습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고려인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 연구를 할 때 거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신 고려인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 똑똑하세요. 강의도 잘하시고 또 한국 연수도 많이 오시고. 근데 벌써 몇 년 전에 그분이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다는 거죠. 그 실력 있는 거 우리 고려인 한국어 강사 선생님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섭외해서 그분한테 한국어 기초를 사실 온라인 강의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쁜 고려인들이 틈나서 사실 그분도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 사실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고려인들도 그걸 들으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수준은 이제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문법이나 뭐 그 기초적인 것은 이제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습을 누가 하고 할 것이냐? 우리도 영어 배울 때 항상 부족한 게 미국 사람하고 한 명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려인들 지금 주변에 전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의외로 없다는 거죠. 근데 고려인들이 지금 찾은 곳이 어디냐?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나 이 개신교 교회 쪽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걔는 거의 외국인 티가 안 나요, 이게. 네. 딱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하는 말 똑같아. 너는 한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그런 기회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의 몫이라고 보고, 또 행정 부분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그 현실적인 부분인데, 코로나 때 제 아는 고려인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교수님, 왜 우리한테는 지원금을 안 주시나요? 코로나 지원금 줬잖아요. 우리는 세금 다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들한테는 지원금을 안 주냐고. 왜 저한테 그걸 따지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그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을 인정하고 무언가 현실적인 정책들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제 강조하셨지만 돌봄 서비스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 앞서서 저는 그 언어 얘기해 주시고 그 섭외 얘기하셨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급여가 걱정이 됐는데, 또 이게 온라인으로 찍으면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이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수구에는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연수구 시책 관련돼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또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이 컨트롤 타워로 중심축을 잡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내외국인 사회통합 서포터즈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이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누리집,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안내 이런 것도 개설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방마을 내에 다같이 배움터라고
그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또 한국어를 익히고 또 심리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진로 상담, 심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있는 주민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 앞으로 생길 그런 제도나 공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 나가야겠고요. 앞으로 들어올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연수구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제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어 관련된 이야기에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 갈 때는 그 랭귀지 코스를 밟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그런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야 그분들도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편하고 우리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장벽을 수월하게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국어 랭귀지 코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나 교육청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간의 자발적인 교류를 위해서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런 만남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또 신뢰의 틀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 일선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그런 틀을 설계하고 또 서포트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인 뒷받침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이게 단순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나 뭐 이런 쪽의 노력도 함께 덧붙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정책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공존이라는 가치는 단기간의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와 또 문화 이런 것들로 정착되어야 할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주민 참여의 제도화, 또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의 우선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갈등 구조의 그런 개선,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공존을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질서로 정립할 수 있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존이라는 가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존이라는 게 말은 많이들 써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좀 실천이 어려운데요. 그럼 지역 커뮤니티가 공존을 생활화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 네. 선진국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그런 선진국에서 정착할 때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이 1937년도에 강제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로 갔을 때 또 정착 과정에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네. 1세대는 가서 노동을 합니다. 왜냐면 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노동을 해야 되겠죠.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한다든지. 뭐 주로 1, 2차 산업 쪽에서.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은 또 교육을 시킵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은 또 한민족으로 높은 교육열이 있으니까 부모 자녀 그냥 합의하에 그냥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세대들은 그런 부모님의 그 노력과 자신의 노력을 합쳐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 캐나다, 뭐 호주도 그렇고
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그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법칙입니다. 전문직이 많습니다. 의사가 많고 변호사가 많고 연구원,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볼 때 저 민족은 우리 국가에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크구나.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전문직으로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존의 가장 힘들지만 단순한 방법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려인들 지금 한국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7년도에 연해중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을 때 정착하고 그 이후에 러시아를 엄청 배웠어요. 러시아인처럼 러시아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구소련 내에서도 고려인들이 정말 의사, 엔지니어, 기술자, 교수, 전문직이 엄청 나왔다. 그러니까 소련 사회에서 구소련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존하고 인정받으려면 그런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고려인은 지금 안산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인데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버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를 잘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성공한다는 것이 전체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한국어를 고려인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한방마을 같은 다문화 지역이 앞으로 한국 사회 통합 모델이 되려면 어떤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도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고려인 스스로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방마을에 미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되어버렸다. 그럼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한방마을에 있는 우리 한국인 원주민들 웰컴, 환영한다고 이제 완전 분위기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접촉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더 한국인 원주민도 오히려 적극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려인이고 또 그들 같은 고향인, 국가인 출신들의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지 이거?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잘 알고 미국인 잘 알잖아요. 또 우리 영어도 좀 되니까. 근데 고려인? 우리 민족인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지? 어떤 사람들이지? 또 같이 온 또 우즈벡 까자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은 무서워지는 겁니다. 모르면은 정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알게 해야죠, 서로를.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진짜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고려인이 누굽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은 조선 후기 때 정말 그 가혹한 세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추운 겨울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조선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려고 두만강을 건너가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해주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강제이주를 당한 중앙아시아로 왔고 지금 한방마을에 계시는 우리나라에 계시는 고려인들은 그런 분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냉담하고 무관심하냐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금 잘 들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이민사 박물관. 우리 인천에 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와이 박물관입니다. 하와인 우리 동포들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인,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정말 이민사 박물관이면 그렇게 사실 만들어줘야죠. 규모를 더 확장시키든
아니면 정말 뭐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정말 한방마을 부근에 상징적으로 고려인 방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죠. 뭐 크게 뭐 잘 지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가서 견학해보고 아 이런 분들이시구나.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고려인 학생들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제가 정말 이 수건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잘 도와주십시오. 역사 교과서에 이 부분에 관한 비겁적인 역사 한 줄도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독립운동사는 있지만 독립운동을 하러 간 곳이 연해주이고 이 만주이라는 것, 만주 그쪽에서 다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았던 우리 고려인과 중국 동포 조선족들에 대한 역사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 만들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갖춰준다 그러면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처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갈등의 현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의 공존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낯선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동네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이웃에서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자 그럼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한방마을 비롯한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한국이 이제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이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분들 성공하실 거고, 그게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고려인 정말 훌륭한 우리 인적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분들은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구소련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DNA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와 함께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 모두의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종종 다름을 불편함으로 느낍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거리감이 되고 그 거리감이 곧 갈등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다름에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내민 이들도 있었습니다. 공존은 거창한 제도나 캠페인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려는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됐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님, 그리고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창의대학의 성동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 인사이드, 앞으로도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